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16강이죠. 16강은 부동산 투자이론의 마지막 절인 지렛대 효과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확실성 하에서 투자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 추정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1절은.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절, 1장의 4절에 지렛대 효과를 보면, 흐름 보기를 보면 개념 자체는 지렛대 효과란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 지렛대 효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 이거 정은 긍정적인, 그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그러니까 어떤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다면, 그러니까 이건 낮은 금리를 차입한다면, 그렇다면 결과는 내 돈만 다 투자하는 것보다 빌려서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는 부정적인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예요. 이것은 총 자본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아요. 다른 말로 하면 높은 금리를 빌려서 투자했더니 결론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낮아지더라. 안 빌리니만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학습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이제 요약을 빨리 해볼게요. 투자자가 차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차입을 하면 하나 살 거 두 개 산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세금 혜택도 있고 또 잠재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렛대 효과를 정의해 보면 총 자본 수익률이 대출이자 아까는 차익금리라는 표현을 썼었죠. 크면 싸게 빌렸죠. 정의 레버리지다. 그 결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는 비싸게 빌렸죠. 수익률보다 부의 레버리지라고 하고,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입 비율,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 혹은 또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많이 빌릴수록 커지긴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게 된다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해설을 해보면은요.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서류철이다, 원래. 그러니까 서류철에는 여러 가지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연유된 것이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가령 내 돈이 10억이 있는데 10억 갖고 상가 하나밖에 못 사요. 그런데 빌렸어요. 5억을 빌려서 15억이 됐다면 상가 하나 사고 10억짜리 주택 하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두 개로 나눠서 빌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빌린 돈에 대해서는 5억을 빌렸죠. 그럼 5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 이자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세금 혜택. 예, 이자는 비용 처리돼서 세액공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 지렛대가 이거잖아요. 레버리지가 지렛대라는 뜻인데 이게 지렛대를 이용하면은 조금만 눌러도 쑥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은 과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목적이 조그만 돈으로 투자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면 차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빚이죠. 빚을 빌려서 툭 눌러서 더 많은 과실을 먹기 위해서 빌리더라라고 하는 지렛대 효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입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레버리지 효과를 한번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10억 원의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연간 1억 원의 수익이 나온다. 자기 자본만 1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것은 총 자본 수익률과 같아요. 자기 자본이 곧 총 자본이잖아요. 타인 자본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총 자본은 자기 자본 더하기
타인 자본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거 뒤에서 또 나오겠죠. 다음 시간 정도에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서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하고 얘를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도 합니다. 타인 자본, 부채. 이게요. 잘 안 써집니다. 안 써버릇하니까. 타인 자본. 칠판을 잘 안 쓰고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분과 부채.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이게 자기 자본만 10억 원이라면 자기 자본 자체가 총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 10억이. 부채가 없으면 0이면 자기 자본이 곧 총 자본이죠. 그래서 이것은 총 자본 수익률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럼 이거 너무도 간단하게 10억 투자해가지고 1억 원 벌었으니까 10% 자기 자본 수익률 혹은 총 자본 수익률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렛대를 활용한 게 아니죠. 그럼 지렛대는 이렇게 활용하겠죠. 이제 빌렸어요. 자기 자본 5억 원에다가 타인 자본 5억 원. 그래서 총 자본은 10억인 건 똑같아요. 10억, 5억 원, 5억 원인데 내 돈은 5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5억을 빌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할 때는 총 자본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10억이 아니라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억이 되고 역시 벌은 돈은 10억, 총 자본 10억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1억 원을 벌었으니까 같아요, 얘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자를 공제해야 됩니다. 이자. 이자는 빌린 돈이 5억이죠. 5억 원을 빌렸죠. 5억 원이고 이자율이 6%입니다. 여기. 6%를 곱해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5억은 내 돈이고 1억을 벌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이자로 1년 동안 지불하게 되면 그렇죠? 7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내 돈 5억 중에 7천만 원을 벌었고 그럼 10분의 14니까 14%죠 이게. 10억이라면 1억 4천이니까 14%예요. 자, 그러면 타인 자본을 활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에서 14%로 올라가는 정의 지렛대, 정의 레버리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사례에서 자, 투자 수익률이 10%인데 이자율을 5%짜리 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짜리 썼네요. 6%짜리 썼더니 자,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이렇게 커지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부의 레버리지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번에 똑같이 5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12%로 올랐어요. 6이 아니라 12로 올랐어요. 5억이죠. 12%로.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역시 자기 자본은 5억 원이고 벌은 돈 1억 똑같고 다만 달라지는 것은 이자율이죠. 12% 빌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 자본 수익률이 10%, 10억에 1억 10%인데 12%로 빌렸으니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5억분의 자, 이거는 6천만 원이죠. 5억 곱하기 10%는 1억에서 6천만 원을 빼면 4천만 원이고 5억분의 4천만 원은 8%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는 투자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도 지렛대 효과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10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차입을 안 하면 그냥 10%인데 차입을 했더니 8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고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져서 이제는 위험도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부의 지렛대, 이런 경우를 정의 지렛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총자본 부동산 투자 수익률 혹은 총자본 수익률이 차익금리보다 크다면 그럼 정의 지렛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반대의 경우는 대출금리가 비싸다면 부의 지렛대, 그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 결과 차입을 활용한다면 수익률의 진폭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자율이 계속 변동한다면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3번의 결론에 이릅니다.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죠. 많이 빌릴수록 이런 현상은 더 커져요. 그렇지만 위험도 커져요. 예.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 보셨죠? 이거 자기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면 14% 구했었죠? 14%를 어떻게 구했냐면 5억 원에서 1억 벌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 6% 곱하기 5억은 5, 6, 30, 3천만 원이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뺐더니 이게 7천만 원이니까 14%다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5억 분의 7천만 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14%가 달성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10%라고 예상했는데 1억의 수익을 예상했는데 경기 변동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10%에 미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5%밖에 안 된다면 5억 투자해서 자기 자본, 그렇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번 돈이 1억이 아니라 5%니까 5천만 원밖에 못 벌었고, 그렇죠? 이자가 3천만 원이니까 똑같이 5억 분의 2천만 원이에요. 5억 분의 2천만 원은 4%잖아요. 5, 4, 20. 그러니까 자, 그죠? 이렇게 되면 경기 변동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이걸 기대하고 정해지렛대를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결국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져서 지금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변동금리였는데 금리가 6이 아니라 10으로 변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5억 원 투자해서 1억은 벌었는데 금리가 올랐어요. 글쎄.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6%가 아니라 10% 금리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 15%로 변했네요. 15. 예. 15%로 변했어요. 여기가 6% 이상으로, 그죠? 대출 금리가 원래 6%였는데 6%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7,500만 원이잖아요. 5억에 10%면 5천만 원이고 하니까 그럼 7,500만 원을 빼면 2,500만 원이 되죠. 5억에 2,500만 원은 10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5%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자 이렇게 1억 원 수익이 나고 5억을 빌려서 14% 수익이 날 것 같았지만 이 예상이 틀리거나 경기 변동 때문에 금리 변동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실제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을 예상했던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분포가 커지죠. 굉장히. 수익률의 분포가 커져서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용어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죠.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재무라는 거는 이제 차입, 돈을 빌렸을 때 지렛대 효과가 생긴다.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익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아까 보셨고요. 계산을 통해서. 총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은 ROA 혹은 자산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총자본의 혹은 총자산분의 순이익이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으로 순이익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아까 써놨듯이 총자본은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셀프 체크를 해보시죠. 1번입니다. 총자본 수익률 혹은 투자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클 경우 이렇게 됐네요. 정해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여 총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헷갈리시죠? 자, 앞에는 맞습니다. 그럼 뒤에가 틀렸어요.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 정해지렛대 효과가 생기니까 싼 이자를 써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죠.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이 작아지는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총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작아져야 한다. 자, 2번입니다. 부채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도는 감소합니다. 위험도 감소한다. 이건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틀렸죠? 위험은 커지는 거죠. 아까 계산을 해봤어요. 위로도 크게 아래로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진폭이 생기면서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기출 맛보기가 별로 없고요. 여러분 수준에서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가서 1절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의 추정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2장의 기초가 되고 혹은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8편 뒤에 나오는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말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흐름 보기를 보시죠. 흐름 보기를 보시면 자, 이 흐름 보기는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현금 수지. 이거를 이제 캐시플로우를 번역한 거죠. 플로우, 현금이 흘러다닌다. 수지는 한자식 표현, 들어오고 나간다. 이겁니다. 자, 임대 수업을 할 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임대료 있죠. 임대료를 영업수지라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임대료. 이입되는 임대료 수입을 의미하고 자, 부동산의 수입 중엔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매각 수지도 있죠. 팔면 시세 차익이 생기든지 혹은 손해가 생기든지 하겠죠. 그래서 처분시 유입되는 매각 대금을 매각 수지라고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추정이니까 이런 것 등을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주제가 왼쪽 노란색 음영으로 된 부분인데 노란색 부분은 영업수지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는 가능조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후 현금수지까지 추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는 이게 포텐셜 그로싱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능조소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총소득, 조를 총으로 혹은 소득을 수입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운영 영업소득을 이 오퍼레이팅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운영소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소득을 수입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시험에서 다양하게 나와요. 한번 미리 정리를 해본 거고 이 오른쪽 부분 노란색 음영 부분은 이제 팔았을 때 매각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가지고 세후 지분 복귀액 혹은 매각 현금 흐름까지 이르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영업수지의 계산이에요. 근데 기본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본 과정은 가령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한 가정이 1,000억 원의 빌딩을 매수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렛대 효과를 봤지만 이걸 자기 돈 주고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차입을 통해서 지렛대 효과를 노리는 거죠. 700억 원을 차입했다고 가정해보고 그러면 보유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5년 후에는 매각 수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각 차익까지 챙길 수도 있어요. 좋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얘보다 이게 더 클 수도 있겠죠.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는 임대료 수입을 영업수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제목은 영업수지라고 했지만 운영수지라고도 하고 이 영업이라는 것은 오퍼레이팅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번역이 영업, 운영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쓰인다. 그리고 어떨 때 시험에서는 이거를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 임대소득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시세 차이익하고 가로 열고 손은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0억에 샀는데 900억에 팔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매각 수지라고도 하고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세 차익을 자본이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임대료 소득이고 자본이득은 캐피탈 게인을 번역한 거니까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차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기로 해요. 자, 일단 가능조소득부터 보기로 합니다. 가능조소득이란 말 그대로 포텐셜, 이게 글씨가 좀 적어요. 안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잘 보이십니까? 포텐셜 그로스 인컴, 가능조소득 해가지고 이 경우는 빌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빌딩 전체가 임대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들어올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하기를 이 1,000억짜리 빌딩을 이렇게 샀는데 20층이다. 샀는데 전체가 다 임대된다고 했을 때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방 개수에다가 방 하나당 임대료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00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게 가능한 총 임대료 수입이다 이거예요. 가능조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 두 번째로 여기에는 이 빌딩에는 이게 꽉 차는 게 아니에요. 공실이 존재하죠. 공실이 존재합니다. 마찰적 공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사 가기 위해서 한두 달 빈다든지 옮기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공실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이라고 있는데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회계적으로 보면 손해에 대비해서 충당, 빼놓는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퇴직급여 충당금 하게 되면 근로자가 1년이 지나면 한 달치 봉급을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갈 돈이다라고 해서 회계 처리를 빼는 돈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라고도 하냐면 왜 여기서 말하는 대손충당금은 어차피 있잖아요. 이게 임대료가 잘 거치지 다 잘 거치지 않아요.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회수 불가능 좀 풀어줬으면 임대료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이 회수 불가능 임대료 수입이다. 여기서 기업을 하다가 혹은 뭐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 파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임대료 받을 길이 없죠. 충당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조사하냐면 일반적으로는 가능조소득의 5%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가능조소득 대비 공실과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실률이라고 하는데 그 공실률은 5%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대략 추정을 하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경험상 나온 얘기겠죠. 이 말은 이 건물이 전체가 임대되면 100억이 임대료 수입이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손실은 5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공실 빈 거하고 못 받는 돈 합치면 대략 5억이다 이렇게 빼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뭐도 있냐면 저기 아더 인컴 해가지고 기타 소득이 있어요. 기타 소득. 여기서 기타라는 것은 임대 공간 외에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가령 주차장에 누가 임대 들어가진 않겠죠? 주차장. 네, 주차장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기타 소득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에서 수입이 들어왔다. 이런 것 등도 다 기타 소득이죠. 빌딩 전체에서. 임대 공간을 운영하진 않지만 이런 곳에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없다고 그냥 가정해 보면 그때 나오는 것이 유효조소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례에서는 기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95억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억이 다 들어올 것 같았지만 가능한 건 100억이지만 유효한 거는 이펙티브한 거는 공실 빼고 뭐 하고 해서 95억밖에 안 되더라 임대료 수입은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추정을 하신 거냐면 유효조소득까지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유효조소득까지 추정을 한 것을 보고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겠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유효조소득, 조소득의 개념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들어온 수입입니다. 임대료 수입. 이거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우리 제조업으로 따지면 매출 팔았다 이거죠. 파는 게 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예,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이 영업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업경비라는 것은 임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운영경비라고도 해요. 이 영업경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령 이 빌딩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관리비, 그쵸? 전기세, 뭐 이런 것 등, 전화료, 이런 것 등, 광고비, 이런 것 등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 등이 다 유지관리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각종 수수료도 있고, 재산세도 나오면 이거 보유가세니까 이 빌딩을 사가지고 투자를 한 거니까 재산세 현금으로 빠져나가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등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대략 이런 것들은 보통 가정하기를 뭐 여기나 여기에 약 대략 35% 정도가 나간다. 매출액의 35% 정도는 경비로 나간다 해서 처리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린 계산하기 쉽게
가능조소득의 35%라고 가정해 보면 35억 원이 영업경비로 빠져나간다 이 뜻입니다. 비용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서 경비, 비용을 뺐으니까 순의 개념이 나와요. 순수익의 개념이 나오고 그것을 순수익이라고 하진 않고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Net Operating Income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6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빌딩 전체가 임대된다면 가능조소득 100억이었는데 공시를 감안해서 그죠? 5억이 빠져나가서 95억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실제 순수익은 아니니까 비용을 빼줘야 순수익이 나오더라. 그래서 35억 정도를 대략 빼주니까 60억의 순이익이 나왔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순임대료 수입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순영업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부동산에 어떤 부동산의 수익성을 판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익성 판정에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빌리던 간에 이 순영업소득은 여기서 매출 얼마 나오고 비용 빠져나가고 수익이 이 정도 됩니다라는 자체,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렛대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 이 밑이겠죠. 부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자 빼고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걸 딱 보시면서 아, 이제 순수익까지 구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1,000억 원짜리 빌딩을 샀는데 700억 원 빌렸잖아요. 700억 원을 차입했으면 이자가 나가야죠. 이자. 700억에 대한. 이건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있죠. 원금과 함께 상환하겠죠. 원리금 상환액. 그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뎁 서비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우리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자, 여기 원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00억을 빌린 데 대한 원리금이 가령 매년 10억 원씩 빠져나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이렇게 빼면 이제 세전연금 수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60억에서 10억을 빼니까 50억 원의 세전연금 수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50억 원에. 자, 이제 요 의미는 뭐냐면 아까는 얘가 수익성,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을 판정하는 지표가 순영업소득이었다면 이 세전연금 수지는 지분 투자자 수익이에요. 지분 투자자 수익이다. 이게 지분 투자자 수익이라는 의미는 이제 은행 줬잖아요. 은행을 저당 투자자라고도 해요. 이거는 지분 투자자의 순수한 몫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자 다 줬어. 원금도 상환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전연금 수지까지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세전이잖아요. 세금 아직 안 냈어요. 세금. 임대 영업을 했으니까 소득세를 내야죠. 영업소득세를 빼고 났을 때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뭐 가로넣기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시험에서 그럼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 위에 거 다 알아야 되지만 밑에 건 몰라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영업수지, 임대료 수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 다음은 이제 매각수지의 계산이에요. 매각수지. 자, 2번으로 왔고 이게 매각수지입니다. 그죠? 매각수지니까 뭡니까? 이게 여기를 안 고쳐놨네. 매각수지니까 매각현금 흐름이라고도 하죠. 매각현금 흐름. 영수지가 아니라. 자, 5년 보유를 가정하고 5년 보유를 가정했고 5년 동안 임대료 수입 계속 받다가 5년 후에는 빌딩을 매각하죠. 이 매도 가격이라는 것은 5년 후 예상 매도 금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게 1,300억이었다 이렇게 추정했다는 거예요. 5년 후에는 1,300억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겁니다. 예. 이것도 1,300억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매도할 때 여러분 중개수수료 일단 생각나시죠? 경비가 들어갑니다. 중개수수료 줘야죠. 각종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만약에 50억이었다라고 가정하면 순매도액은 1,250억이 됩니다. 라는 거죠. 비용을 빼고. 그리고요, 이 1,250억 원을 지분 투자자가 다 이제 끝났다 이거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가정 자체가 700억 원 차입했고 본인 돈은 300억 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어떡해요? 갚아야죠. 즉 미상환 저당잔금. 아직 상환하지 않은 저당잔금을, 잔금을 줄여서 잔금이라고도 하는 거죠. 잔금을 상환해야 돼요. 가령 원금은 하나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5년 동안 내는 조건이었다고 가정해보면 700억을 다 상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전 지분복귀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550억이네요. 많이 벌었네 그래도. 물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550억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분 투자자가. 이게 세전 지분 복귀액이에요. 그런데 이 550억을 또 그냥 가져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정부입니다. 세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50억이었다 그러면 예컨대 500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300억 투자해서 500억 가져갔으니까 무조건 이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운 이유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5년 후에 500억이 투자는 현재 하잖아요. 현재 가치로 300억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할인율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의 주제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수지와 매각수지에 관해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할 게 많진 않았죠. 기초인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용어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105쪽이네요. 용어 정리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죠. 영업수지란 기업의 영업활동의 수입을 영업수지라고 하고 영업수익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입은 영업수익과 지출, 이건 영업비용이죠. 아울러서 영업수지다. 그러니까 수지는 수익과 지출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가능조소득은 여기 영어를 보면 potential gross income, 이 인컴을 수입이라고도 해서 가능 총수입이라고도 하고, 여기 포텐셜이 잠재죠. 잠재적인.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잠재 총소득이다. 혹은 잠재 총수입이다. 이 번역이 다양하게 나와요. 영어를 번역한 게 통일이 안 돼서. 자, 그래서 PGI, Potential Gross Income. 이것은 부동산이 공실 없이 전체가 임대되었을 때 총수입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죠. 그것은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되겠죠.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단위수를 곱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랬죠. 왜? 3번처럼 대손충당금, 불량부채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불량부채라고 하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즉,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이 정도는. 그래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 가능조소득의 5%를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그 5%를 공실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소득이 된다 그랬죠. other income예요. OI 해가지고. 그러니까 임대료 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다 이런 거죠. 자, 그것이 뭐가 있냐면 자판기 수입, 주차료 수입, 유료 세탁기 이게 요금 넣고 코인 넣고 돌리게 하는 게 많은가 봐요. 외국엔. 그러면은 그것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을 더해서. 자,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NY는 네트 순이고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운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서 그리고 소득, 인컴을 소득이라고도 하고 수입이라고도 해서 번역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업경비란 운영경비, 이것도 똑같아요. 오퍼레이팅이라는 것 때문에 운영, 영업이라는 말도 쓰죠. 자, 투자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화료, 전기세 이런 것 등이 경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채 서비스 얘기라고 하는 건 뎁 서비스를 줄여서 DS, 뎁 서비스, DS라고 하는 건데 저당 대부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를 일반적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원리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 부동산 투자는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 같은 저당 투자도 참여하죠. 돈 빌려주니까 투자자예요. 물론 이자를 받는 투자자지만 그 몫이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다. 원리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주고 나면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데 그럼 세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자 것이다.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분복 기획하게 되면 자 여기 이쿼티 미국 애들은 이걸 에거리 이러던데요. 발음이 굴러요. 이쿼티 우린 발음이 나빠서 리버전 돌아온다는 거죠. 지분으로. 그래서 보유기간 말에 매각하는 부동산의 자본이득 시세 차익이 생겼으면 은행 주지 않잖아요. 지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 몫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참고적으로 지금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처음에 투자 자금으로 지출한 원래 지분도 내 돈이고 시세 차익도 내 돈이고 그리고 원금 상환한 것도 뭡니까? 내 돈이잖아요. 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래 빌려서 준 거니까 이게 이제 상쇄되겠죠. 원래 지분과 자 가치 상승분.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자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해서 회계장부상 1년 후에 5년 후에 차익이 10억이 생겼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팔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있어요. 자본이득이에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억을 똑같이 벌었는데 이건 양도했어요. 그럼 자본이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실제 팔았을 때 소득이 발생했죠. 양도차익이죠. 그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팔아도 자본이득이고 안 팔고 시세차익으로 남았어도 자본이득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본이득. 그래서 자본자산인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의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차익이 자본이득이고 평가액의 상승을 뜻하기도 하며 매각을 통해서 의한 차익이기도 하다. 두 가지인데 요 밑에 것만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권 펀드 투자하게 되면은요 이런 거 평가 딱 1년 단위로 끊어서 그 세금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자본이득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포괄적인 용어예요. 자, 지분 투자자는 자기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 저당 투자자는 돈을 빌려준 은행 등을 의미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1번입니다. 빌딩 전체가 공실 없이 전부 임대될 경우 들어오는 수입을 유효조소득이라고 하며 유효조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면 세전현금 수지가 된다.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얼떨떨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틀렸죠. 다 틀렸어요. 공실 없이 임대될 때는 가능조소득이고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를 빼는 건 유효조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순영업소득에서 빼야죠. 그래야 세전현금 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예상 매도 금액에서 매도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된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매도 금액에서 매도 경비를 공제하면 순매도액이 되죠.
그러면 이 순매도액을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야만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매도금이 되는 거지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전 지분 복귀액은 순매도금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야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회 기출문제입니다. 오피스 빌딩에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지금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쪽에 있는 항목들은 다 필요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임대료 수입은 단위당 임대료를 가능조소득을 구할 때 이게 필요하죠. 임대료 수입이. 그리고 공실률은 바로 가능조소득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공실률이라고 하는 거니까 필요하죠. 주차료 수입은 기타 소득에 속하는 거죠. 필요한 거고요. 화재 보험료 이런 거는 영업경비에 속합니다. 5번 이자 비용은 여기에 속하겠죠. 그렇죠? 이자 비용은 원리금의 합이니까 이게 원리금이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이걸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알아야 하지만 5번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기본이론 등에 가게 되면 계산 문제도 해보시게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 이번 시간은 5편의 1장 부동산 투자 이론의 마지막 뒷부분인 지렛대 효과를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와가지고 현금 흐름을 추정했습니다. 저 현금 수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현금 수지를 바탕으로 투자 분석을 합니다. 투자 분석 기법. 그 중에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얘하고 제목은 같지만 5가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 회계적 수익률법, 뭐 이런 것 등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